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68세 고모가 자신을 자식처럼 키워준 조카에게 치매 환자로 조작당해 20억 상당의 집을 빼앗길 뻔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 박영미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68세 여성이었어요. 조카들을 믿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평범한 고모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가족 사기 사건의 생존자, 노인 권익 보호활동가,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성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혹시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주변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봐주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충격적인 가족 내의 범죄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가족을 무조건 믿고만 계시는 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68세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오늘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치밀한 범죄 이야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 충격적인 1년간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먼저 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저는 1955년생, 올해 68세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30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카들이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오빠가 둘 있었는데 두 분 다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남은 건 조카들 뿐이었죠. 큰오빠 아들 민수, 작은오빠 아들 진수, 그리고 딸 은정이. 3명의 조카가 제게는 전부였어요. 특히 민수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키웠어요. 큰오빠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할 때 민수를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했거든요. 대학교 등록금도 제가 냈고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도 제가 도와줬어요. 정말 제 아들처럼 키운 조카였어요. 고모가 없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뿌듯했죠. 너는 내 아들 같은 존재야. 당연한 거지. 다른 조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수와 은정이도 어려울 때마다 저를 찾았고 저는 언제나 도와줬어요.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30년 전에 5천만 원에 샀어요. 그때는 큰 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시세가 20억이 넘어요. 강남구 대로변이라 접근성도 좋고 아파트도 잘 관리되어서 계속값이 올랐어요. 고모 부자시네요. 조카들이 농담처럼 하던 말이었는데 실제로 제가 가진 게 그 집이 전부였어요. 퇴직금과 적금도 있지만 대부분의 재산이 그 집에 몰려 있었죠. 2022년까지는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고 저녁에는 조용히 독서나 TV 시청을 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조카들이 안부 전화를 주고 명절이면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하는 조카들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2023년 3월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민수의 변화였어요. 평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주던 민수가 갑자기 일주일에 2~3번씩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모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너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해? 아, 그냥 고모가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어서요. 처음에는 효자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니까 더 가족을 챙기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며칠 후 민수가 직접 집에 왔어요. 갑자기요. 고모 안녕하세요. 어머 민수야.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고모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상했어요. 민수는 평소에 바쁘다며 집에 잘 안 오던 아이였거든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거의 오지 않았어요. 고모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건강해.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고모 요즘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던데요. 깜빡한다고? 뭘?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같은 얘기를 2번 하셨잖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런 적이 있었나?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병원? 난 아픈 데 없는데. 그냥 건강검진 차 하실 겸요. 요즘 치매 같은 것도 미리 예방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치매?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제가 치매가 온 건 아니겠죠? 치매라니 무슨 소리야. 나는 멀쩡해. 아니에요, 고모. 그냥 예방 차원에서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볼게요. 그날 민수는 평소보다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자꾸 집 안을 둘러보더라고요. 고모, 이 집 참 좋네요.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응, 관리사무소에서 잘 해주고 있어. 관리비는 얼마나 나와요? 한 달에 15만 원 정도. 15만 원이면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니야. 그 정도는 괜찮아. 고모 혼자 사시기엔 이 집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냥 조카가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계획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며칠 후 진수와 은정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고모, 민수 형이 그러는데 요즘 깜빡하신다면서요. 그런가? 나는 모르겠는데.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조카들이 모두 제 건강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했지만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민수가 또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진수와 은정이도 함께 왔어요. 고모, 저희가 병원을 알아봤어요. 병원? 네,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좋은 병원이에요. 치매 검사도 정확하게 해주신다고 해요. 치매 검사를 왜 해? 나는 멀쩡한데. 고모, 예방이 중요해요.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 조카가 한 목소리로 권하니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럼 한번 가볼까? 네,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다음 주 수요일 민수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강남에 있는 꽤 큰 병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영미 환자분이시죠?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나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요즘 자주 깜빡하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가끔 엉뚱한 소리도 하셔서요. 엉뚱한 소리라니? 나는 그런 적 없는데. 고모, 지난번에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하시면서 살아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날짜, 요일, 계산, 기억력 테스트 등등. 대부분 맞게 답했다고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혈액 검사와 MRI를 해보겠습니다. 네. 검사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검사하는 동안 왠지 몸이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피곤하고 머리가 멍했어요. 민수야, 나 오늘 좀 이상해. 어떡해요? 머리가 멍하고 피곤해. 병원 오니까 긴장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이번에도 민수가 함께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안타깝게도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치매라고요? 네,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MRI에서도 해당 부위의 변화가 관찰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수가 물어봤어요.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민수 쪽을 보며 말했어요. 보호자가 환자분의 일상생활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혼자 내리시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어요. 고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초기니까 잘 관리하면 괜찮을 거예요. 정말 내가 치매인가?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진단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조카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겉으로는 더 친절해졌지만 뭔가 저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느낌이었어요. 고모 혼자 외출하시면 안 돼요. 왜? 치매 환자는 길을 잃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나는 30년째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무슨 길을 잃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은행에 갈 때도 민수가 따라왔어요. 고모 혼자 금융 업무 보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나는 괜찮아. 치매 환자는 계산을 잘못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병원에서 받은 약도 민수가 챙겨줬어요. 고모 약 드세요. 이게 뭐 하는 약이야? 치매 진행을 늦춰주는 약이래요. 꼭 드셔야 해요. 하얀색 알약이었는데 먹으면 머리가 더 멍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약 먹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대요. 적응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민수는 제 집 열쇠도 하나 더 만들어 갔어요.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응급 상황. 치매 환자는 가스를 켜놓고 잊을 수도 있고 문을 열어놓고 잠들 수도 있대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한 달 정도 지나자 민수가 더 심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고모 성년후견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성년후견인이 뭐야? 치매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분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예요. 나를 보호한다고? 네, 고모가 실수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시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무슨 잘못된 결정? 예를 들어서 사기꾼들이 접근할 수도 있고 복잡한 계약 같은 것도 실수하실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마치 제가 무능력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나는 아직 멀쩡해. 그런 거 필요 없어. 고모 본인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부분? 지난번에도 같은 음식을 2번 주문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정말 그런 적이 있었나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진수와 은정이도 와서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고모 성년후견인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해? 네, 고모를 위해서예요. 3남매가 모두 같은 말을 하니까 제가 정말 이상한 건가 싶었어요. 성년후견인 이야기가 나온 지 일주일 후 민수가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고모 이 집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집? 무슨 생각? 너무 크지 않으세요? 고모 혼자 살기에는 크긴 하지. 하지만 30년째 살던 집인데 관리비도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관리비는 괜찮아. 그런데 고모 집값이 지금 최고점이래요. 그래? 네, 부동산 전문가들이 앞으로는 떨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집값 이야기를 하는지 이상했어요. 고모 혹시 작은 집으로 이사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이사? 왜? 고모 상태를 생각하면 너무 큰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무슨 위험? 치매가 진행되면 집 안에서도 길을 잃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민수는 진지했어요.
그리고 관리하기도 어려우실 거고요. 나는 잘 관리하고 있어.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며칠 후 진수와 은정이가 왔을 때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고모, 저희도 생각해 봤는데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희들도? 네, 고모 혼자서 이런 큰 집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집값도 지금이 가장 높을 때래요. 은정이가 덧붙였어요. 팔면 얼마나 나와? 민수가 대답했어요. 부동산에서 20억 정도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20억이나? 네, 강남 대로변이라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작은 집은 얼마야? 5억 정도면 괜찮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15억이 남네? 네, 그 돈으로 고모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갑자기 조카들이 제 집 처분에 대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혹시 정말 저를 위한 일인가 싶기도 했고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민수가 주는 약을 먹기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한 일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친구 순자와 만나기로 했는데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순자에게 전화해 봤어요. 순자야, 어제 우리 만났어? 어제? 영미야, 어제는 비가 와서 만나지 못했잖아. 다음에 만나자고 했는데 벌써 잊었어? 정말 기억이 안 났어요. 이상했어요.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됐어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던 일들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고 가끔은 전혀 한 적 없는 일을 했다고 착각하기도 했어요. 정말 내가 치매가 온 건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민수가 주는 약을 먹지 않은 날에는 머리가 맑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약을 깜빡하고 안 먹었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정신이 또렷했어요. 우연의 일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며칠 더 지켜보니 확실했어요.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안 먹으면 괜찮았어요.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수가 집에 왔을 때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 순간 민수가 제 가방을 뒤지는 걸 봤어요. 민수야, 뭐해? 아, 고모. 볼펜 좀 빌려주세요. 볼펜은 책상 위에 있잖아. 아, 네. 미안해요. 하지만 분명히 제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뭘 찾고 있었던 걸까요?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잠깐 마트에 간 사이에 민수가 왔다가 갔다는 거예요. 관리사무소에서 알려줬어요. 401호 조카분이 오셨다가 가셨어요. 내가 없을 때? 네, 열쇠가 있으시더라고요. 민수가 제가 없을 때 집에 와서 뭘 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확인해 봤는데 별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오늘 우리 집에 왔었어? 네, 고모가 안 계시길래 그냥 갔어요. 무슨 일로? 그냥 안부 확인차 들렀다가요. 이상했어요. 평소에 민수는 미리 연락 없이 오는 일이 없었거든요. 한 달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가 집에 와 있을 때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민수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고모 집 시세 확인해 봤어. 20억은 확실히 나올 것 같아. 제 집 시세를 확인했다고요? 성년후견인 신청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성년후견인? 치매 진단서도 받았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협조적이시고. 의사가 협조적이라고? 그럼 언제쯤 진행할 거야?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어요. 고모가 의심하지 않게 조심히 해야 해. 아직은 정신이 멀쩡하신 것 같거든. 정신이 멀쩡하다고요?
그럼 치매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집만 팔면 우리가 대박이야. 1인당 5억씩은 될 거 아냐? 1인당 5억?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약은 계속 드시게 하고 있어. 머리가 멍해지니까 의심을 안 하셔. 약 때문에 머리가 멍했던 거였어요. 그럼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진수랑 은정이는 뭐라고 해? 걔들도 찬성이야. 어차피 고모 혼자 계시니까 우리가 관리해드리는 거지. 진수와 은정이도 알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요양원도 알아봤어. 괜찮은 곳으로 모셔드리면 돼. 요양원?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고모는 어차피 치매라고 진단받았으니까 법적으로 문제없을 거야.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조카들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하게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고모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응.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아. 약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약을 먹는 척만 하고 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민수가 간 후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아껴준 조카가 저를 속이고 제 집을 빼앗으려 한다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수의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의사도 공모했다는 얘기네. 진수와 은정이도 알고 있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서 나눠 가지려는 거야.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조카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제가 혼자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진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인터넷에서 제가 먹고 있던 약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컴퓨터를 잘 모르지만 동네 도서관에 가서 사서분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 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약 이름을 검색해보니 정말 치매 치료제였어요. 하지만 부작용 중에 졸음, 혼란, 기억력 저하가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럼 민수가 저에게 과다 복용을 시킨 걸까요? 집에 와서 약통을 자세히 봤어요. 하루에 한 알씩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민수는 아침, 저녁으로 2알씩 먹으라고 했어요. 역시 이상해. 그 다음에는 다른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눈치챌까 봐 조심스러웠어요. 순자야, 나 병원 좀 갔다 와야 할 것 같아. 친구 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지는 않고 그냥 검진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갑자기 왜?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종합검진 받고 싶어서. 순자와 함께 대학병원에 갔어요. 신경과에서 치매 검사를 받았어요. 특별한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예방 차원에서 받아보고 싶어서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 증거를 수집했어요. 민수가 전화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려고 핸드폰 녹음 기능도 배웠어요. 며칠 후 민수가 또 집에 왔을 때 저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고모, 약 드세요. 응. 약을 받았지만 먹지 않고 숨겼어요.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핸드폰을 녹음 상태로 해두고 테이블 위에 놨어요. 민수가 나와서 또 전화를 받았어요. 응, 나야. 고모는 아직 모르고 계셔. 성년 후견인 서류 준비 다 됐어. 응, 다음 주에 법원에 제출할 거야. 고모가 반대하시면 어떡하지? 치매 진단서가 있으니까 문제 없어. 의사도 증언해 줄 거고. 집은 언제 내놓을 거야? 성년 후견인만 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민수가 말했어요. 고모, 저는 이제 가볼게요. 응, 조심히 가.
민수가 간 후 저는 녹음된 내용을 확인했어요.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 다음 주에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검사 결과상 정상입니다. 정상이라고요? 네, 치매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동년배에 비해 인지 능력이 우수한 편이에요. 정말요? 혹시 다른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어느 병원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수가 데려간 병원 이름을 말했어요. 거기서 어떤 검사를 받으셨나요? 검사 내용을 설명했어요. 이상하네요. 그 정도 검사로는 치매를 확진할 수 없는데요. 그럼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네, 확실히 치매가 아닙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저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조카들이 저를 속인 거였어요. 변호사 상담과 대응 준비. 병원에서 나와서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순자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조카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조작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요. 정말 심각한 사건이네요. 변호사님도 놀라워했어요. 성년후견인 신청을 막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녹음 파일과 병원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증거요? 의사와 조카분의 공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변호사님이 계획을 제안했어요. 조카분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할 때 법원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때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재감정을 지시할 거예요. 그때 다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 전에 조카들이 다른 수를 쓰면 어떡하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해요.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려두세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가족회의라는 이름의 함정. 일주일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고모 가족회의를 하려고 해요. 가족회의? 네, 고모 일 때문에 상의할 게 있어서요. 무슨 일?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토요일에 민수 집에 갔어요. 진수와 은정이도 와 있었어요. 고모 앉으세요. 분위기가 심각했어요. 고모,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했는데요. 민수가 말을 시작했어요. 고모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괜찮아. 고모는 모르실 수 있어요. 치매 환자들은 대부분 본인 상태를 인식하지 못해요. 진수도 거들었어요. 고모, 지난번에도 가스를 켜놓고 잊으셨잖아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은정이도 말했어요. 저희가 고모를 위해서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기로 했어요. 성년후견인? 나는 반대야. 고모를 위한 일이에요. 내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고모, 흥분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치매 증상이에요.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셨잖아요.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았는데 정상이래요. 그 말에 조카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다른 병원이요? 네,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았어요. 치매가 아니래요. 민수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고모, 병원마다 진단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재검사를 받아보죠.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확실한 진단이 나왔으니까요. 나는 성년후견인 신청에 반대합니다. 고모 의견은 참고하겠지만 저희가 결정할 문제예요. 무슨 권리로? 가족이니까요. 고모를 위해서요. 그때 저는 준비한 것을 꺼냈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핸드폰에서 민수의 전화 통화 내용을 재생했어요. 고모 집 시세 확인해봤어. 20억은 확실히 나올 것 같아. 성년후견인 신청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조카들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집만 팔면 우리가 대박이야. 1인당 5억씩은 될 거 아냐? 이게 뭐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가 한 말이야. 내가 다 들었어. 고모 이건 오해예요. 오해? 내 집을 팔아서 나눠 가지려는 게 오해야. 그게 아니라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게 오해야. 진수와 은정이도 아무 말을 못했어요. 너희들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눈물이 났어요.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더 컸어요. 고모 저희가 잘못했어요. 은정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잘못했다고? 이게 실수야. 계획적으로 한 거잖아. 고모 사과드릴게요. 다 취소할게요. 민수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취소? 이미 늦었어. 저는 변호사님께 받은 서류를 꺼냈어요. 나는 이미 변호사에게 의뢰했어. 너희들을 고발할 거야. 다음 주 월요일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고발장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가족에 의한 사기 및 문서 조작 사건입니다.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조카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조작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녹음 파일과 병원 검사 결과, 의사와의 대화 내용을 제출했어요. 이 정도면 수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의사에 대한 수사도 시작되었어요. 민수와 의사가 결탁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든 것이 밝혀졌어요. 의사가 조카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 진단을 했습니다. 얼마를 받았나요?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의사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민수, 진수, 은정이도 사기 예비 음모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고모 제발 용서해 주세요. 법정에서 민수가 빌었어요. 실제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피해가 없다고요?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배신했어요. 판사님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노인의 인권을 짓밟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결국 민수는 징역 2년, 진수와 은정이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의사는 의사면허 취소와 함께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카가 고모를 치매로 조작해 재산 탈취 시도. 성년후견인 제도의 허점 드러나. 68세 여성의 용기 있는 대응이 범죄 마가. 처음에는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설득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알려야 합니다. 비슷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결국 인터뷰에 응했어요. 어떻게 조카들의 계획을 눈치채셨나요?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안 먹으면 괜찮았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조카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그때 모든 걸 알았죠. 혼자서 대응하기 두렵지 않으셨나요? 물론 무서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수는 없잖아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이 엄청났어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가족이 이럴 수가 있나요? 할머니 정말 용감하세요. 우리 부모님도 혹시 이런 일 당하실까봐 걱정돼요.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정말 문제네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집 정리였어요. 조카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치웠어요. 사진, 선물, 편지까지 모든 걸 버렸어요. 영미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가족인데. 친구 순자가 말했어요. 가족? 가족이 이런 짓을 해? 그래도 혈육이잖아.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야. 조카들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사과 편지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어요. 노인권익 보호센터에서 상담 활동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변호사님이 제안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상담 활동을 시작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이유가 뭐래요? 치매가 왔다고 하는데 저는 멀쩡한데요. 혹시 약을 먹고 계세요? 네, 아들이 갖다 주는 약을 먹고 있어요. 그 약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지 않으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비슷한 상담이 하루에도 여러 건씩 들어왔어요. 또한 강연 활동도 시작했어요. 68세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는 포기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의심할 용기를 가지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강연장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상한 점들이 있었는데 확인해 봐야겠어요. 나이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겪은 일이 알려지면서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어요.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성년후견인 신청 시 본인 의사 확인 절차 강화, 치매 진단 시 복수병원 검진 의무화, 성년후견인의 재산 처분 시 법원 승인 절차 강화. 저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어요. 성년후견인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먼저 본인 의사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저처럼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해요. 또한 치매 진단도 한 곳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병원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산 처분 시에도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노인도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 전환입니다. 6개월 후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방영미법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네요. 기자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지금 제 일상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요. 예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오전에는 상담센터에서 일해요. 하루에 5에서 6명 정도의 상담을 받아요. 오후에는 강연이나 인터뷰가 있어요. 요즘은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여서 일본과 대만에서도 강연 요청이 와요. 저녁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독서나 음악 감상을 하면서 조용히 쉬어요.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유롭고 충실해요.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큰 보람이에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어요. 70세가 되면 책을 써보고 싶어요. 68세에 배운 용기라는
전 세계의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80세가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하하.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로 계속 활동하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혈연 관계가 모든 걸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이상한 점이 있으면 의심할 용기를 가지세요. 둘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68세에도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판단력과 의지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셋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 의사, 상담사 등 믿을 만한 전문가들이 있어요. 넷째, 성년후견인 제도를 잘 알아두세요. 이 제도는 보호를 위한 것이지 재산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반대하면 신청을 막을 수 있어요. 다섯째, 의심스러운 의료진을 조심하세요. 여러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시고 약을 먹고 이상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여섯째,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68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조카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희 상담센터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어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 내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68세 박영미였습니다. 영상을 찍고 1년이 지났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 신고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낸 분들이 많았어요. 선생님 영상 보고 확인해 봤더니 정말 저도 속고 있었어요. 아들이 저를 치매라고 하면서 집 팔려고 했는데 다른 병원에서 검사 받으니까 정상이래요. 며느리가 주는 약을 먹지 않으니까 머리가 맑아졌어요. 한 달에 100건 이상의 상담이 들어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세요. 또한 성년후견인 제도 악용 사례도 크게 줄었어요. 법이 강화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함부로 악용하기 어려워졌거든요. 박영미 할머니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졌어요. 복지부 관계자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성장이 있었어요. 69세가 된 지금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최근에는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영미 할머니의 당당한 인생이라는 채널인데 벌써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었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희 할머니도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겠네요. 댓글들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어요.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일본과 대만에서는 강연을 다녀왔어요. 한국의 용감한 할머니.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해외 언론에서도 저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가장 기쁜 건 제 이야기가 법 개정에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이제는 박영미법이라고 불리는 성년후견인 제도 개선법이 통과되었어요. 책도 출간했어요. 69세에 찾은 진짜 나라는 제목으로요. 출간 첫 주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어요. 할머니가 작가가 되셨네요. 출판사 편집자가 축하해줬어요. 인쇄는 모두 노인권익 보호단체에 기부했어요. 조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솔직히 궁금하지만 연락하지 않아요.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진짜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기다릴 생각이 없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 제 영상 이후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몇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대구의 김순자 할머니 72세. 딸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치매가 왔다면서요. 하지만 박영미 선생님 영상을 보고 의심하게 되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으니까 정상이었어요. 딸이 제 아파트를 팔아서 자기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부산의 이철수 할아버지 75세. 아들이 저에게 이상한 약을 먹였어요. 먹으면 기억이 흐릿해지고 판단력이 떨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수면제였어요. 저를 멍하게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죠. 광주의 최말순 할머니 70세. 며느리가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어요. 제가 이상하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서 막을 수 있었어요.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용기를 내서 말하지 않았다면 이분들도 계속 당하고 계셨을 거예요. 제 사건이 알려진 후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의료계의 변화. 치매 진단 시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검사 시행. 복수병원 검진 권고. 의사의 윤리 교육 강화. 법조계의 변화. 성년후견인 제도 악용 방지 대책 마련. 본인 의사 확인 절차 강화. 재산 처분 시 법원 승인 절차 강화. 사회 인식의 변화. 노인에 대한 편견 개선. 가족 내 범죄에 대한 경각심 증대. 나이차별 금지 인식 확산. 정부 정책의 변화. 노인권익보 예산 증액. 상담센터 전국 확대. 신고 시스템 개선. 저는 지금도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전국 순회 강연. 매월 2에서 3개 도시를 방문해서 강연을 해요. 주제는 나이는 숫자일 뿐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가족 내 범죄 예방법 등이에요. 온라인 상담 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화상통화로 직접 상담도 해드려요. 노인복지관과 협력해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미 100여 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유럽 순회 강연도 계획하고 있어요. 내년이면 70세가 되어요. 새로운 목표들이 있어요. 첫째, 영화 제작.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둘째, 해외 진출. 미국과 유럽에서도 강연을 하고 싶어요. 전 세계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셋째, 법률 자문. 변호사는 아니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사건의 자문을 해주고 싶어요. 넷째, 연구활동. 대학교와 협력해서 가족 내 범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요. 다섯째, 멘토링. 저처럼 어려움을 겪은 분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께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하지 마세요.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 세대에게 부모님을 존중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세요. 이상한 변화가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성년후견인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세요. 사회 전체에게 노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세요. 나이 차별을 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하면 신고하세요. 관련 법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노인 권익 보호에 동참해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공개한 이유는 단순히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저를 보세요. 69세인 지금도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70세가 되면 또 다른 꿈을 꿀 거예요.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계속 꿈꿀 거예요. 여러분도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응급 상황 시 경찰서 112, 노인학대 신고 1389, 법률 상담 132, 전국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신 변호사님, 의사선생님, 경찰관 분들께 감사드려요.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친구 순자에게도 고마워요. 무엇보다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68세에도 78세에도 88세에도 새로운 도전이 가능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의심할 용기를 가지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예요. 저 박영미가 증명해 보였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요. 감사합니다.